네, 호남학연구원 HK+2 사업단 제23차 콜로퀴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HK 연구교수 최창근입니다. 네, 제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부탁이 좀 높다고 해서 네. 네, 23차 콜로퀴엄을 이것 보완해서 호남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HK+2 사업단과 호남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콜로퀴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유인태 교수님은 전남대 중어중문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인문학과 디지털의 결합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네, 인문학과 디지털의 결합이 왠지 낯설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강의 될 것 같아 기대가 매우 큰데요. 그럼 유인태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제 전공은 중문학이 아닙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전남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방금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기존 전공은 한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합시킨 연구를 그동안 해왔는데, 중어중문학과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앞으로 뭘 재밌는 걸 해보자 라고 하셔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작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계속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인연 때문에 또 호남학 연구원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이 자리에 오늘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하면 될까요? 자유이신데 네.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은 로컬리티와 데이터 그리고 공공인문학입니다. 네. 사실 제목이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좀 최대한 제목에 반영해 보려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전 지역학 연구는 아니지만 로컬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혼자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키워드는 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서 늘 이제 고민하고 다뤄야 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뜬금없이 공공인문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요즘 역사학 쪽에서는 사실 공공역사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역사학만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인문학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Public Humanities 개념이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쪽 연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 꼭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격적인 네네. 그럼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본격적인 그 강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좀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는 한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전공해서 디지털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저는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 개발 회사를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문을 공부하다가 앱 개발 회사를 창업한 이력 때문인지 인생이 좀 꼬여서 남들은 하지 않는 좀 이상한 공부를 사실 2012년부터 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는 학교에서 거의 논의가 안 되었던 건데, 이제 뭐 그때부터 저는 좀 이쪽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석사 논문도 저는 주제가 뭐였냐면 한자 자전, 그러니까 자전을 웹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논문을 가지고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도 사실 한문학 전공하시는 그 당시 이제 심사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좀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인문학 자료와 그리고 디지털 환경 또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연계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탐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남대 오기 전에 저는 이미 호남과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뭐냐면 지함일기라는 조선시대 생활일기, 양반의 생활일기를 이제 해독 번역하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소위 말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함일기는 이 윤희우라는 사람이 쓴 생활일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17세기 인물인데 윤선도의 손자입니다. 네, 윤선도의 손자고,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이미 아시겠지만 해남윤씨 집안이 사실 엄청 이 호남 지역에서는 네, 큰 가문이었죠. 이름 있는 가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일기에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가문에서 살아온 양반이 아니라 아주 큰 규모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위상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위세도 그렇고 그런 집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주로서 영위했던 삶이 이 사람의 일기에 막 엄청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호남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해남 일대입니다. 네, 강진, 해남, 영암 이 지역입니다. 뭐 인근 도서 지역들을 다 포괄해서, 그래서 학위 논문 작업을 제가 본격적으로 했던 게 2017년도에서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답사를 혼자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면 지역을 또 알아야 네,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남, 강진, 영암 지역은 제가 이쪽 출신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팔마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해남 그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여기가 영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네. 지금 저기 보시면은 마을이 있죠, 그죠? 지금도 가면은 해남윤씨 집성촌이거든요. 지나가시는 어르신들한테 성씨를 여쭤보면 다 해남윤씨라고 하시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집의 터를 찾았습니다. 네. 실제 일반적인 가옥이 아니고 옛날 조선 후기 그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큰 한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까지도 계속 개보수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거는 그냥 딱 봐도 몇백 년 된 그런 가옥이고, 그리고 집을 묘사해 놓은 일기에 집을 묘사해 놓은 기록이 꽤 길게 남아 있거든요. 그 묘사해 놓은 설명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 집이. 그래서 뭐 저 혼자 답사 갔던 게 아니고 이 연구를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어쨌든 그 집을 찾고 막 다들 신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집안이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를 엄청 동경했었거든요. 윤선도를 동경해서 자기 할아버지도 일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도 요즘 현대어로 치면은 플렉스라고 하죠. 섬을 하나 사서 보길도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유유자적 살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할아버지만큼 큰 섬은 아니지만 작은 섬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 해서 이 사람도 섬을 하나 샀습니다. 그 섬이 이제 죽도라는 곳인데 죽도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집도 짓고 소위 말하는 전장을 꾸려서 노비들이랑 또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팔마와 죽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별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죽도는.
그래서 1년 중에 절반은 팔마, 자기 본가에서, 1년 중에 절반은 자기 별서인 죽도에서 네,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간척이 다 돼서 여기가 무슨 바다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다 바다였거든요. 지금 이 논밭들이 다 간척된 곳이고 저기 보시면 조그만 섬 있죠. 저게 섬이었습니다. 이제 저게 죽도입니다. 네. 어쨌든 이 섬도 아무도 그동안 어딘지 몰랐는데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답사를 통해서 이제 찾았고요. 또 이 공간이 지역적으로 재밌는 곳이 저 앞이 해창이거든요. 다들 해창 막걸리 아시죠? 해창 주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현대적 공간과도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지점도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공간적 배경을 갖는 일기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지식 자원을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연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원문이 한 26만 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 절반가량 해독 번역이 끝난 시점에 연구팀에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의 연구자가 이걸 해독 번역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거는 책으로만 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책으로 그러니까 쭉 그냥 종이를 넘기면서 읽기에는 정리도 안 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막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꺼내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왜냐면 제 전공이 디지털 문학이었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그럼 뭐 해보시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쓸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졸업을 했는데 장서각에 있는 고문서 자료를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문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논의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순식간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지원할 만한 사업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러면 연구 계획서를 써서 펀딩을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했는데 바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1년에 2억씩 해서 3년 동안 6억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옛날 조선시대 생활일기 텍스트에 담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에 이 결과물을 론칭을 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 막혀 있으면 오늘 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 이유가 서버에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물론 죽어버린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2월 중에 다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강 전까지는 다시 이제 살려놓을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노비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들 그리고 공간들 고지명이 한 850여 곳 정도 나옵니다. 제가 답사를 많이 왔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직접 현장을 보지 않으면 지명 비정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갖 고지도부터 근대기 지도까지 참고할 수 있는 건 다 참고해서 852곳인데 그 852곳 중에서 600 거의 한 9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지명을 다 전자지도에 마크업, 그러니까 그 비정을 하고 전자지도에 이렇게 매핑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과 연계해서 일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역사 전공하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재밌다고 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라인 형태의 어떤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도 구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일기 자체는 사실 편년체 서술이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써놨는데 한 5일 뒤에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진행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써놓고, 그리고 한 보름 뒤에 또 써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인식 속에 그 당시 자기 생활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아날로그 환경에서 하려면 어렵죠. 왜? 그것도 종이에 다 이제 타이핑하고 옮겨 써야 되는데, 사건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편년체 사료를 기사분말체 사료로 재구성해보는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런 작업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타임라인도 구현을 해서 사건 중심으로 이 일기를 볼 수 있게끔 또 하는 작업 결과물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옛날 사료를 새롭게 재구성 그리고 재현하는 연구를 제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다시 복구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또 이제 호남아 가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볼만한 그런 단서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 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1월부터 어떤 인연이 닿아서 광주시에서 광주 문화예술 인문 스토리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가 이제 3년차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제가 이제 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뭐냐면 광주의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자원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이런 웹 기반의 플랫폼처럼 다채롭게 구현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관 기관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협업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좀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개발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들하고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1월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11월에 끝날 예정이라서 그것도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또 아마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게끔 웹에 또 론칭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제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 연구자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의 인문자원,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옛날부터 해왔고, 그래서 로컬리티에 관한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꾸준히 관련된 논문들도 좀 찾아보는 편이고, 또 어떤 담론들이 다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늘 이제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편인데,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로컬리티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때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제가 디지털 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와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상봉 선생님이 쓰신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저 지점들이요. 첫 번째는 각 로컬이 가지는 고유의 속성.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언어로 이해하자면 고유명사 같은 거죠. 고유명사로서의 지역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 인지한 내용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맥락.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근대성과 관련된 위계적 의미의 로컬리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방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주변성, 또 그런 지점들도 기납적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그 포착된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합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간적 중심 주변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연장된 주체, 타자, 다수자, 소수자, 제도, 일상 등의 추상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좀 파생적인 거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지역성이라든지 지방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인식, 중심과 주변에 대한 인식에서 또 불거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휴머니티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흑인 연구. 네, 주로 이제 지역별로 다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또 재밌게도 지역성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개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흑인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양태도 디지털 환경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인문학적인 문제의식이 거기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맥락으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정리가 될 텐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런 게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문학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게 뭔가 나서서 뭘 해야 어떤 공공적인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해야 또는 활동을 해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환경을 매개해서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지점을 짚어주고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넓은 외연의 공공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제가 늘 이제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로컬티 개념과 관련된 어떤 여러 형태의 연구들이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기술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제가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점이 약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줄기 또는 뚜렷한 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지역의 단독적 색채, 고유명사로서 수용되는 장소의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에 대비한 주변성의 관념.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의 고유명사하고는 다른 사실 일반명사에 가까운 거죠. 위계라는 것 자체가 일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으로서의 공간의 위상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다층적인 공간의 맥락을 매개해서 드러나는 여러 이분법적 인식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포착, 발견해서 그거를 드러낼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근거를 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걸 해봐야겠다 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대체로 보면은 문헌, 공간, 구술기로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영상 자료 굉장히 중요해서 영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리소스로 활용되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종의 방법론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게 사실 아카이브 개념입니다. 네, 아카이브 개념. 근데 이제 이 아카이브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인문학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카이브를 어떻게 인식하시냐면 아 그거는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어떤 특정한 전공에서 가져가는 방법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아카이브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사실 모든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카이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다루는 어떤 자료들이 있죠. 대상 자원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모으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리하지? 그리고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 결국 사실 뭐하고 연계되냐면 그게 읽기잖아요. 그리고 쓰기죠.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모으고 정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유의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논문이라는 미디어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 자체가 그냥 아카이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카이빙 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아카이브라는 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을 하는 내가 메타적으로 이 아카이브나 아카이빙 개념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면은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논문을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논문 쓰기에 대한 메타적 인식도 사실은 이 아카이브 개념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카이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접근이 지역의 역사 문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하멸기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같은 사례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없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카이브 개념을 저는 옛날부터 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시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아카이브 개념이 예를 들어서 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10년 무렵까지만 해도 이 아카이브라는 말을 던졌을 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저기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저 넷째 줄 노랗게 칠해진 부분 뒤에 보시면 아날로그 환경에서 아카이브가 전문화된 특수한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한다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카이빙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카이브라는 인식이 사실은 보편적이었거든요. 일반적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누구나 아카이빙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영향이 크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뭘 할 수 있죠? 누구든 내가 포착하고 싶은 거 바로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어떤 음성 기록 같은 거 녹음해야겠네 하면 바로 녹음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막 모아서 폴더 만들어서, 그죠? 무슨 사진들. 그냥 그것 자체가 사실 아카이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2010년, 2008년, 2009년 이 즈음부터 이제 보통 SNS라고 우리가 부르는 소셜 미디어가 세상에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은 웹에서의 데이터를 만들어냈죠. 그런 웹의 어떤 확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기술적인 영향에 의해서 과거처럼 지금은 아카이브라는 게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관심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으로 여겨진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아카이빙 행위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맥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존이었죠.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박물관 생각하시면
무슨 고문원 자료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기탁이나 기증이나 기탁이 되면은 박물관에서는 아카이빙 하는 거죠. 어떻게? 뭐 보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시실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인데, 근데 이제 이 개념도 사실 최근도 아니고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잘 물리적인 형태로 잘 보존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담론과 관련된 지점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도 뭐 때문이냐? 디지털 환경 때문입니다. 왜?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는 사실 박물관에 가서 뭔가를 보는 행위 자체가 갖는 가치가 엄청 컸었죠. 예를 들어서 전시 같은 거잖아요. 뭐 상설전, 특별전이 있으면은 큰 박물관은 이번에는 뭐 어떤 유물들이, 어떤 문화 자원들이 전시되고 있고 그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 뭐 이런 거 보고 구경하러 가는 건데, 지금은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웹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유튜브 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절에 있는 뭐 어떤 불상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데, 예전 같으면 가야죠, 보러.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 그 절을 방문한 사람들이 온갖 맥락에서 촬영한 콘텐츠들이 많죠, 그죠? 그것만 봐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어쨌든 어떤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 자체가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보존하는 것으로서 아카이브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으로서의 보존 개념이 좀 더 확대된 아카이브 외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디지털 환경을 매개해서 아카이브 개념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또 중요한 맥락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낯선 느낌이실 거예요. 이거는 아카이빙이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낯설지만은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전의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웹이 없었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출판 활동 자체가 사실은 실천적인 활동이었죠. 내가 연구하는 또는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맥락의 지식을 책이라는 어떤 미디어에 압축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서점에서 사보든지 뭐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형태가 지식인의 어떤 실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식인의 실천적 행동으로서 그렇게 암묵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어떤 글쓰기 활동이 실천으로서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디지털 환경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책을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을 써도 예전하고 비교하면 그 영향력의 뭐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 안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끄집어내서, 이 정보 안에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데까지 안 가고, 그냥 모아만 놓기만 해도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서 지금은 여겨집니다. 그 양상, 대표적인 양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웹에서 그런 경우 있죠.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브를 많이 만듭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X가 됐는데 예전에 트위터에 계정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네. 가끔씩 가다가 뭐 뉴스 나오고 뭐 어느 공장에 불이 나서 노동자가 그 안에서 못 나와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거를 파편화된 형태로 접하는데 사실 그 기록들을 노동부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노동부 산하의 웹사이트에서 그걸 보려면은 그 정보를 보려면은 계속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을 만든 운영자는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냐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사람이 정확히 언론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사 인터뷰한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죽음, 그러니까 생명도 소중하고 목숨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사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한 곳에 모으면은 어떤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고 또는 없던 인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정말로 그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다 모여 있거든요.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또 오늘도 어디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혹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어떤 하청 노동자들이 어디서건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웹에서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카이빙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실천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공공인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아카이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카이빙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또 세 가지 요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뭐 많이 다루어져 왔고 지금도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실질적인 그런 지역 아카이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롭게 리뉴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런 아카이브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아카이브들 중에는 좀 실험적인 그런 시도들을 한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씩 들어가서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URL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지역 아카이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간 정보를 매개하고 그리고 텍스트보다도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심이고, 추가적으로 구술 기록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중심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 왜 텍스트가 없지? 라는 질문입니다. 네. 텍스트도 같이 다루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아카이브가. 근데 이제 왜 텍스트는 없느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텍스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지역사와 관련된 뭔가를 보고 싶어서 그 항목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사와 관련해서 펴낸 간행물들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텍스트가 있긴 있죠. 근데 아카이브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텍스트는 있지만 텍스트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영상 자료들은 아주 잘 메타데이터까지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역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만드는 주체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기관들입니다. 문화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책기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뭐 무슨 사업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 지역과 관련된 문화자원으로서의 텍스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계시냐면 지금 선생님들처럼 대학의 연구소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은 대학 연구소에 계신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지역의 어떤 이런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콜라보, 협업을 해서 퀄리티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각자가 맡고 있는 과업의 성격과 역할이 그냥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고 또 우리는 이걸 한다. 서로 만나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하시는 매체 행위 자체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논문을 쓰신다거나 책을 내신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결이 사실은 이런 아카이브를 만드는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생각을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려면 다 데이터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쓰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 자원을 데이터화 하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그 사이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저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호남진흥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문원 자료 다루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애초에. 물론 이게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뭐 그런 작업해야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글쓰기는 하지 말라는 거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다른 걸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근데 사실 아카이빙 대상이 되는 자원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건 역시 텍스트죠. 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게 해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이 행사 자리에 대한 의미도 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거기 굉장히 공감을 하고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이런 데이터 처리,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이 아카이빙 개념하고 관련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카이브의 확장이라고 제가 15페이지에 언명을 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형식이 꼭 글쓰기를 매개한 저술 활동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글쓰기는 가치가 없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글쓰기는 글쓰기 나름대로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고 저도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저 작년에 논문 4편 썼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문학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건 그거고요. 인문학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환경이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 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원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소위 말해서 뭐 어떤 고문원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고화질, 그죠?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고화질 이미지 파일로 확보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게 쌓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내용을 텍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진 게 그 이미지를 매개해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TV나 아니면 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이런 사례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기억하시는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초창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때 뭘로 나왔냐면 CD롬으로 나왔었거든요. CD롬 넣고 이제 돌리고 그랬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97년, 98년도가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지금 웹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상용화되고 그랬던 시점인데, 뭐 라이코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것도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웹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생각이, 그거 내 컴퓨터에 CD롬으로 넣는 거 말고 그냥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내용물이 크게 바뀐 게 아니고 미디어 형식이 바뀐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접속만 하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됐냐면, 많아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죠, 그죠? 쌓이니까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생각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일종의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가 학계에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맥락,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활용이라는 게 정답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정답 없는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뭐 디지털 인문학을 키워드로 한 논문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중에는 좀 뭔가 결론이 이거야? 실망스러운 것들도 보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시도할 수 있구나. 지금은 사실 기대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의 어떤 그런 연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뭔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이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카이빙과 관련된 소극적 보존의 적극적 보존으로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추상적으로는 개입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AI죠. 네. AI인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제 AI가 지금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AI 기술인데, 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학습 자원이 크고 많아서 그걸 계속 학습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기계가 똑똑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근데 웹에 있는 학습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이 2028년이라고 전문가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AI가 학습할 게 없네?
자, 그 이후로 AI가 학습할 게 없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시도는 아마 계속되겠죠?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해지는 수준이 학습의 양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공부할 때 책을 뭐 엄청 뭐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엄청 똑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체화하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사유의 과정이 더 사고의 깊이를 더 만들어 나가게끔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말도 사실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RAG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술 중에 레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RAG라는 기술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무리 학습을 많이 시켜도 GPT가 여전히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헛소리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학습 말고 GPT한테 당신이 원하는 지식에 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정교한 참조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도 공부할 때 사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사전을 활용한다는 게 사람이 그 사전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사전 안에 있는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스킬과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펼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서, 그죠?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기계도 그렇게 하면 지금은 허술하게 대답하는 것들도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습이 최선이 아니다, 참조라는 방향성도 있다. 그래서 레그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정교한 데이터입니다. 네. GPT가 참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정교한 사전을 사람이 누구한테? 기계한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그 사전을 만들려면은 필연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관련 유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그냥 아카이브죠.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데이터 아카이브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최근의 어떤 기술 환경 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GPT는 호남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호남학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아주 정교한 데이터 아카이브가 있으면은 GPT한테 너 호남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아카이브를 참고하면 돼. 참고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대답 좀 잘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문학을 이제 하는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이에요. 네. 인공지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문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농담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GPT한테 조선시대 한문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좋은 거 아니냐. 왜? 기계는 아직 이 분야의 지식을 모르니까 나는 기계가 잘 모르는 지식을 계속 공부해온 사람이고, 그러면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논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 절반 정도는 농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접근하면은 사회가 지금 이제 이미 그러고 있고 AI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재편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매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AI는 여전히 뭐 보편적인 상식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인문학 쪽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AI를 매개해서 지식 활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AI가 제대로 답을 해주지 못하는 지식은 앞으로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네.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지식 자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학술 커뮤니티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지식 자원을 AI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인문학 연구자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문학 연구자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노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기업체에서 나서서 뭐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어떤 문학 잡지에 실은 글에 있는 어떤 일부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쓰기로서의 인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찰흙빚기와 레고 조립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고 조립의 핵심은 결국은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조형 활동을 하는 거죠. 이때 블록이 뭐냐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해 드리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렸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지역학 연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는 지역 문헌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을 대상으로 전자지도를 구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활용한 아카이브를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주에서도 5.18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 유형으로는 전자지도 매핑 형식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학 아카이브라기보다 도시 아카이브 사례에 가까운 건데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맥락에 맞춰서 하나씩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런던 라이브즈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전근대이죠. 영국 런던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이 다 기록된 고문서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21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물 정보만 해도 335만 명 이상의 그 시기를 살았던,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역사 기록에나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들이 남아있고, 어쨌든 이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 작업도 어떤 단일한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대학들이 연계해서 같이 구축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어느 한 곳에서 이런 거대한 작업을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문원 자료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게. 아시겠지만 뭐 규장각이나 장서각 같은 데 또는 뭐 지역기관, 뭐 여기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공문원 자료를 그냥 모아서 정리하는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당시의 역사적 정보 자원을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왜?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어떤 A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A라는 인물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남아있는 그 병원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근데 그 사람이 좀 살다가 한 15년쯤 뒤에 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누구랑 이제 싸움이 붙어서 그게 소송까지 가게 돼서 법정에 가서
신문 받고 재판한 기록이 남아.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여러 그 사람과 관련된 공문원 기록을 연계해서 복원하는 게 가능한 그런 아카이브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있습니다. 서점 이름입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이름인데 20세기 초에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 출판업자가 만든 어떻게 보면 희귀본 서적 판매 대여 개념의 어떤 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희귀본 서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지식인들이 프랑스 파리에 왔을 때 다 이 서점에 와서 회원증을 쓰고 그리고 도서 대출 반납하고 그 카드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도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데이터로. 그랬더니 나오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해밍웨이는 프랑스 파리 왔을 때 무슨 책을 빌려봤을까?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확대해서 또 볼 수 있는 지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부러운 사례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근대기에 유명한 서점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기록을 디테일하게 남겨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사실 이런 걸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노벨시티 맵스라는 사례입니다. 네. 독일 베를린을 공간적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 3편을 대상으로,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라기보다도 데이터 시각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 속에 독일 베를린이 배경이기 때문에 베를린 안에 있는 여러 공간들이 소설 속에서 언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서사 개념에 기초해가지고 일종의 구조화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서사 안에서 어떤 공간들이 언급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구현한 사례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서울에 가면 성북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원에서 구현한 사례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성북동 지도입니다. 성북동 지도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공간과 관련된 작품들이에요. 소설들이 이렇게 뜨고, 특정한 작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면 작동하면 잠시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작품을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이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UI가 어떻게 돼 있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지도에 마커가 있고, 그 마커를 선택하면은 그 마커에 해당하는 공간이 근대기 소설, 근현대 소설에 언급된 소설들이 뜨고, 그래서 그 소설을 선택하면은 그 소설 속에 특정한 패러그래프에 나오겠죠. 그 공간이. 그 텍스트를 쭉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성북동의 어떤 문학 지도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걸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들을 쭉 뽑아서 그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광주와 관련된 세부적인 공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들을 다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거를 지리 정보하고 연계해서 텍스트를 배치하면은 이런 결과물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리를 이렇게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을 가지고 그거를 전자지도 형식으로 구현한 아카이브들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리스 도시 아테네. 아테네라고 하면은 도시 전체가 그냥 유적지라고 보통 농담을 많이 하죠. 뭐 옆집 화장실을 파봤더니 거기가 예전에 뭐 엄청난 곳이고 뭐 이런 농담들을 종종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많이 됐고 도시 곳곳에 그 흔적과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결국은 지도를 매개로 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를 매개로 해서 다 공간들이 마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커들을 선택하면은 그 공간이 예전에 어떤 유적이었고 관련된 결국은 발굴 작업과 관련된 기록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 웹사이트 자체가 그냥 재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도 사실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리비우의 문화유산 정보를 또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건데 리비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화 교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가운데 있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징 때문인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거기를 차지했다가 뺏겼다, 차지했다, 뺏겼다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의 역사 문화적인 것들이 도시 안에 반영이 돼 있는 좀 이채로운 도시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도시 자체가 어쨌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유적 정보들, 그러니까 문화유산 정보들을 데이터하고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실제 옛날 엄청 몇백 년 된 건물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흔적과 기록도 같이 아카이빙 해놨습니다. 일종의 백과사전처럼 그냥 단순히 옛날 거를 보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게 현대에 어떻게 또 활용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다 넣어놓고. 근데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러시아하고 전쟁하던 와중에 여기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기 있는 유적들이 좀 파괴되고 그랬다는 거를 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행히 이제 이런 게 디지털에서 아카이빙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벌어졌을 때 또 이게 보조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례입니다. 아티스트 인 파리라는 사례인데 이것도 프랑스 파리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전자지도에 매핑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술가들의 공간 정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거주지와 작업실을 다 이렇게 매핑을 한 거 보시면 돼요. 단순한 거라서 되게 막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8세기 파리의 어떤 예술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들여다볼 때 또 좋은 참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건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현 사례를 좀 몇 개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인 오세이 캔유시라는 것은 이 사례는 그 19세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지역에서 있었던 흑인 노예 자유소송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법률 기록이죠, 그죠? 법률 기록들을 다 모아서 도대체 어떤 소송들이 있었는지 말 그대로 사건이죠, 그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 결국은 어떤
흑인 노예,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속해 있었던 백인 가정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흑인 노예와 흑인 노예의 가족들이 원고하고 피고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참여한 변호사들, 판사들 이런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어쨌든 그거를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구현을 한 사례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옛날 이 워싱턴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웹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무슨 지도냐면 그 기록에 이제 거주지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 매핑을 해놓은 건데 뭐냐면 흑인 노예들이 어디 살았는지, 그 당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속해 있었던 백인 가정이 어딘지,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어디 살았는지, 판사들이 어디 살았는지.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를 지도로 매핑을 해놨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거기 뭐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계층별로 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거주했던 어떤 패턴 같은 걸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것도 구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걸 또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이제 1941년 홍콩 전투, 홍콩에서 벌어졌던 일본과 영국 간의 전쟁. 네. 제가 알기로 이 홍콩 전투가 벌어진 바로 그 다음, 이때 일본이 이겼거든요. 이 바로 다음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홍콩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정보들을 지도를 매개로 어떻게 좀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문제의식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진왜란 늘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로시마 아카이브라는 사례인데,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을 기록물, 그러니까 전자 기록물 형태로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글 어스로 돼서 3D 지도 위에 구현을 한 거라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뭐 온갖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물,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사진,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결국 뭐냐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구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만큼 계속 경각심을 가진다면은 이제 이 사건을 매개로 만들어진 아카이브 자체가 가진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도시 아카이브 구현 사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역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을 레이어를 기반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게끔 구현해 놓은 사례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영국 런던이고, 이거는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뉴욕. 특히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32페이지에 있는 맵핑 히스토리컬 뉴욕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입니다. 이쪽 그 분야에서. 네,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 인문학적인 작업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최근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인문학과 결합되는 양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어떤 공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그 매개도 공공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공간을 결국은 웹,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거, 그리고 공유하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블랙 휴머니티즈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33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은 저 사례거든요. 저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URL이 있으니까 나중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대 오기 전에도 서울에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학생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남대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강의를 앞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준비를 해서. 뭐냐면, 이 사례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호흡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서울의 역사, 문화, 예술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이제 큐레이션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효과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좀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한 학기 동안 PBL 기반으로 협업 연구거든요. 팀을 조직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 대상 자원이 되는 거는 지역의 문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사례를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서울시 동상 탐구. 서울시에는 무슨 동상들이 어디에 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집하고 정리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또 분석도 해보고. 네네, 학부,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데이터 인문학이라는 강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쌓인 것들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서울과 관련된 것들이 매 학기 쌓이고 있어서,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광화문 광장을 통해 본 한국 사회.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많은 그 집회, 시위,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 광화문 앞이 소위 말하는 어떤 공론장의 광장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하고 뭐 했는지 기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렇게 뭐 분석도 하고,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도 하고, 총 지금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가 이 프로젝트만 거의 한 4,000건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연도별 뭐가 차이 나는지, 월별 뭐 이런 정말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연구한 결과물이 이렇게 아카이빙이 다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가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광주를 가지고 이런 거를 앞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늦었는데 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모두 초집중하면서 들으시고 계셔서 끊기가 안타까운데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강연 부탁드린 강연해 주신 윤태 교수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